논산에서 청취 중이신 최인태님 감사해요. 다인쌤이 환자분 바디바 혈액형이에요. 순간 다인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지고 충격에 몸이 얼어붙는다. 어떻게 자신과 똑같은 세계 0.01%의 희귀혈액형을 가진 환자가 들어온 거지?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2025년 3월 3일 오전 9시 42분 서울 마곡의 세린바이오 홀딩스 본사 2층 이사회실에서 신약 임상 브리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긴 타원형 테이블 위로 펼쳐진 자료에는 컬러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했고 스크린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청록색 막대들이 서 있었습니다. 59세의 회장 정무현은 짙은 회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대로 차분한 목소리로 질의응답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자료를 벗어나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숨이 짧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복부 깊숙한 곳에서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가 터지려는 듯한 압박감이었습니다. 정무현은 테이블 모서리를 손으로 짚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그는 결국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비서실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실장 강주환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주변 임원들은 당황한 채로 회장을 둘러쌌습니다. 정무현의 손등 위로 얇은 은팔찌가 드러났는데 거기에는 그리스 문자 오메가와 숫자 17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각인은 매우 작고 섬세해서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강주환은 정무현의 맥박을 확인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4분 한빛대학교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리며 응급 이송 침대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28세의 응급의학과 전임의 최다희는 환자를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프라이머리 섭외의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개방되어 있는지, 호흡은 정상적인지, 순환은 유지되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다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며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패스트 초음파를 시행하자 복수와 강경화 소견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다인은 화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는 쇼크 범주에 속했고 즉각적인 수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다인은 혈액은행에 응급 대체혈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같은 파트의 전임의 송희연이 복도를 뛰어와 다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송희연은 30살이었고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다인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인쌤, 바디바 혈액형이에요. 환자분, 세계 희귀형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그 한마디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차트를 꽉 쥐었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송희연은 다인의 목을 툭 치며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쌤도 바디바잖아요. 교차시험. 제가 뛸게요.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바디바 형.
전 세계 인구의 0.001%도 안 되는 혈액형. 그리고 자신도 그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다인은 어린 시절 신생아 예방접종 수첩 표지에 적혀 있던 작은 기호를 떠올렸습니다. 오메가-17. 그 기호는 언제나 그녀에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켰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외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기억을 머릿속 깊이 밀어 넣으려 했지만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환자의 존재가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송희연은 혈액 샘플 튜브를 들고 혈액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놀라 비켜설 정도였습니다. 혈액은행에 도착한 송희연은 담당 기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교차 시험을 요청했습니다. 기사는 샘플을 받아들고 즉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송희연은 초침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몇 분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고 기사는 송희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완전 일치입니다. 송희연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확신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결과지를 들고 다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로 돌아온 송희연은 다인에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다인쌤 뜹니다. 대체열 바로 들어가야 해요. 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이 이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다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이해상충 자동 녹취를 켰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초기 처치까지는 내가 책임집니다. 이후 배정과 집도는 전면 회피할게요.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남겨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다인은 환자의 손등을 고정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환자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에 닿았습니다. 팔찌는 얇고 섬세했으며 안쪽에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인은 무심코 그 각인을 읽었습니다. 초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그 문장을 본 순간 다인의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지웠습니다. 의사는 추측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초은. 그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 이름이었습니다. 이모 최미정이 그녀를 키울 때 부르던 이름. 다인은 수혈 속도를 올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추측은 멈추되 처치는 더 빠르게. 비서실 연락망을 통해 부회장 윤태강이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다인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원 논에 금지합니다. 환자 안정화가 우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인력은 그녀의 지시를 따랐고 환자의 활력 징후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은 모니터를 보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한 번 더 딱 맞추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의료가 먼저입니다. 부회장 윤태강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10분이었습니다. 그는 경호팀 3명과 함께 응급실 입구로 들어섰고 그의 등장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46세의 윤태강은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응급실 안을 둘러보다가 최다인을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고 응급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윤태강은 다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특히 혈액형입니다. 그룹 차원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고 마치 이것이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인은 윤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동은 금지됩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어떤 협상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윤태강은 눈썹을 찌푸리며 다시 말하려 했지만 다인은 그보다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잠재적 친족 가능성이 있어 이 환자의 배정과 집도에서 전면 회피하겠습니다. 초기 응급 처치만 담당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태강의 표정이 굳었고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다인은 윤태강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윤리실에 공식 요청 문서 작성해 주세요. 구두와 서면 모두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즉시 컴퓨터 앞으로 가서 문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다인은 차트를 정리하며 자신의 감정을 단단히 봉인했습니다. 그녀는 윤태강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액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병원 윤리 및 준법실장 문지은이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5분 후였습니다. 37세의 문지은은 검은색 프레임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걸음으로 다인에게 다가와 조용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문지은은 다인의 요청 문서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초 타임라인 로깅 시작하겠습니다. 차트 접근은 최소화하고 자동 녹취도 가동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전문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지은은 즉시 노트북을 열고 시스템에 접속해 모든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장 도상우도 곧 합류했습니다. 45세의 도상우는 체격이 좋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윤태강의 경호팀이 VIP 전용 통로를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대응했습니다. 도상우는 경호팀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VIP 통로는 의무기록법 조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됩니다. 모든 환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경호팀장은 난색을 표했지만 도상우는 이미 문서를 꺼내 조항을 보여주었습니다. 경호팀장은 할 수 없이 물러났고 도상우는 그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했습니다. 수간호사 박아라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41세의 박아라는 응급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들을 한 곳에 모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일 창구는 윤리실입니다. 의료의 질문에는 절대 답하지 마세요. 간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아라는 응급실의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환자 주변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인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송희연은 다인을 대신해 혈액은행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추가 바디바바디바형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센터장과 통화했습니다. 추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재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센터장은 즉시 전국혈액은행 네트워크에 희귀형 매칭 알림을 발송했습니다. 그 알림은 지역 혈액센터로도 전달되었고 시스템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송희연은 전화를 끊고 다인에게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쌤, 네트워크 가동됐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확보 가능합니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태강은 환자 곁에 서서 정무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걱정, 불안, 그리고 계산. 그는 정무연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보았고 그 팔찌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윤태강은 고개를 돌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희귀 혈액형인데 누가 수혈했습니까? 간호사는 바가라의 지시를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의료 정보는 담당 의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윤태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희귀 혈액형 응급수혈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태강은 경호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설마 회장님과 혈연인 사람이 이 병원에 있는 건가?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계산적인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즉시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회장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회사의 권력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윤태강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는 부회장이었지만 정무연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혈연이 드러난다면 자신의 입지는 더욱 약해질 것이었습니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탐사 PD 장민욱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4살의 장민욱은 정의감이 강한 언론인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린바이오 홀딩스 회장이 응급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포착하고 즉시 병원 주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출입 기록과 내부 제보 라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욱은 오래전부터 대기업의 의료 특혜 의혹을 추적해왔고 이번 사건이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대기 지시를 내렸고 자신은 병원 인근 카페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로 돌아온 다인은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닫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장갑을 벗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을 주먹 쥐어 떨림을 멈췄습니다. 다인은 문지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자기 회피 선언, 공식 기록 부탁드립니다. 문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연관일 수 있어도 선은 내가 긋겠습니다. 다인의 말끝은 떨렸지만 그 문장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지은은 다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기록이 당신을 지킬 겁니다. 윤태강은 응급실을 나서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차트 접근 가능한 라인 확인해.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정무현과 혈연 관계일 수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윤태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권력, 혈연,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인은 응급실 한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은팔찌에 새겨진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초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그 문장은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의료가 먼저였습니다. 확인은 나중이었습니다. 다인은 손을 꽉 쥐고 다시 환자들이 기다리는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응급 안정화가 완료된 후 정무현은 단기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료진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정무현은 본사에 급한 안건이 있다며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퇴원이 아니라 조건부 외출에 가까웠습니다. 이틀 내로 병원에 돌아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비서실장 강주환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주환은 43세의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회장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며 필요하면 즉시 병원으로 복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린바이오 홀딩스 본사로 돌아온 정무현은 곧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집무실은 20층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오후에 예정된 신약 합작 미팅 자료도 놓여 있었습니다. 정무현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숫자와 그래프가 한눈에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은팔찌를 문질렀습니다. 팔찌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그 감각이 묘하게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오후 2시에 신약 합작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 6명과 외부 파트너사 대표 2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무현은 테이블 맨 끝에 앉아 회의를 주재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파트너사 대표가 임상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에도 그는 은팔찌의 각인을 떠올렸습니다. 초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그 문장은 27년 전 그가 직접 새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젊은 회사원이었고 사내 연애로 태어난 딸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압력과 가족의 반대 속에서 그는 선택을 해야 했고 결국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순간의 죄책감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짓눌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무현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무총괄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의료팀 내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정무현은 무심코 의료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고서에는 응급실에서의 처치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한 문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응급 대체열 수혈로 쇼크 탈출. 정무현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응급 대체열. 그것은 누군가의 혈액이 자신에게 수혈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바디바바디바형이라는 희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 극소수만 존재했습니다. 정무현의 시야가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윤태강 라인이 아니라 병원이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병원에 자신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무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측은 위험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에 감정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정무현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빌딩 숲 사이로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혈액형을 맞춘다? 우연?
혹시 아니야.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지워왔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딸을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존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였고 동시에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비서 강주환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무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퇴원 전 수혈은 병원 측에서 자체 매칭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강주환의 말은 사실 확인 차원이었지만 정무현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자체 매칭? 그것은 병원 내부에 자신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무현은 강주환을 바라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 병원과 의료진, 손대지 말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주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한편 윤태강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IR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IR 단톡방은 투자자, 관계부서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채팅방이었고 주요 주주들과 언론인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윤태강은 익명으로 한 줄의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회장 특혜 매칭 정황 있음. 확인 필요. 그는 메시지를 보낸 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계산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회장에게 숨겨진 가족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회사의 권력 구도를 흔들 것이었습니다. 윤태강은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윤태강은 간호파트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파트장은 병원 내부의 여러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고 윤태강과는 오래전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윤태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트 접근 권한 완화 부탁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파트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는 우연히 수간호사 박아라에게 포착되었습니다. 박아라는 간호파트장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통화 내용 일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아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합법적으로 녹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내부의 통화 기록 시스템을 통해 간호파트장의 통화 일부를 확보했고 그것을 윤리실에 제출했습니다. 문지은은 박아라의 제보를 받고 즉시 접근 로그의 이상 징후를 분초 단위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며 누군가가 비정상적으로 차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포착했습니다. 장민욱은 병원 인근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IR 단톡방에서 흘러나온 익명의 메시지를 캡처했고 그것을 음성 파일과 함께 저장했습니다. 장민욱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응급 이송이 아니라 권력형 루머 제조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필요한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욱의 노트에는 프레임 조작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여러 질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루머를 퍼뜨렸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정무현은 집무실에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은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7년 전 그날 그는 병원 복도에서 딸을 안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정무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자신을 살린 사람이 그 딸이라면, 만약 운명이 27년 만에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무현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정무현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은 계속되어야 했고 감정은 통제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기 구득 기관에서 첫 공여자 알림이 도착한 것은 3월 10일 오전이었습니다. 한빛대학교병원 이식외과 팀은 즉시 회의를 소집했고 권소진 교수가 케이스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멜드 점수와 긴급도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정무현보다 더 위급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급성 간부전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생존 가능 시간이 72시간 이내로 추정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원칙대로 그 환자에게 우선 배정을 결정했습니다. 정무현은 이 소식을 비서 강주환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강주환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정무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무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절차입니다. 더 급한 환자가 먼저 받아야죠. 그리고 그는 자필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든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의향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보다 급한 환자 우선. 기다림은 나의 선택. 정무현은 서명을 마친 후 의향서를 강주환에게 건넸고 강주환은 그것을 병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외과 권소진 교수팀은 정무현에 대한 집중 치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권소진은 49세의 베테랑 외과의였고 간이식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고 정석적인 전문가였으며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권소진은 정무현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약물 투여량을 조정했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회진 때마다 정무현에게 현재 상태와 향후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했고 정무현은 그녀의 설명을 조용히 들으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최다희는 초기 응급 처치 이후로 정무현의 케이스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리실에 제출한 회피 선언을 철저히 지켰고 차트 접근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은팔찌의 각인이 맴돌았습니다. 초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그 문장은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희는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며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끔 복도에서 정무현의 병실 방향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아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한 어린 환자의 보호자가 감사 편지를 들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편지에는 파란색 손도장이 찍혀 있었고 아이의 서툰 글씨로 고맙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박아라는 그 편지를 병동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게시판에는 이미 여러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고 그것들은 의료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희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편지를 보았습니다. 파란 손도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편지를 떼어냈습니다. 다인은 편지를 들고 정무연의 병실 근처로 갔습니다. 물론 그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사 스테이션에 들러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정무연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고 다인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말없는 위로의 전달이었습니다. 다인은 직접 정무연을 만날 수 없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리실의 문지은은 장기기관으로부터 특별사유 문구에 대한 공식 해석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에는 이해상충 회피가 적법한 절차이며 이것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지은은 이 회신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련 문서를 모두 아카이빙했습니다. 그녀는 악의적인 프레이밍의 여지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지은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분초 로그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든 접근 기록이 투명하게 남아 있었고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는 즉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혈액센터에서는 희귀형 보유자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바바디바형을 가진 사람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빛대학교병원에서 희귀형 응급수혈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커뮤니티 회원들은 대기 등록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액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송희연은 이 커뮤니티에 몰래 가입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인 몰래 2차 위기에 대비하고 있었고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송희연은 혈액은행 센터장과도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센터장 이정아는 52세의 냉정한 전문가였고 희귀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정아는 송희연의 요청을 받고 전국 혈액은행 네트워크에 백업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그녀는 바디바바디바형 보유자의 위치와 연락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에 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희귀형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인은 자신의 사물함을 열고 신생아 예방접종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의 표지에는 오메가-17이라는 코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희미한 연필 자국으로 초은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다인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초은. 그것은 이모 최미정이 그녀를 처음 안았을 때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다인은 수첩을 다시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은팔찌에 각인을 지우려 애썼지만 처치가 끝날 때마다 장갑을 한 번 더 딱 맞추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장갑을 맞추는 소리는 마치 자기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의료가 먼저, 확인은 나중. 정무연은 병실에서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봉투를 건네자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손도장과 서툰 글씨를 본 순간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무연은 편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것일까? 왜 자신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받지 않음이 속죄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이 작은 편지는 약속으로 변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무현은 편지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한 구석에서 다인은 차트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인턴 유서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바쁘셨는데 괜찮으세요? 다인은 고개를 들어 유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29세의 유서연은 아직 경험이 부족했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진실했습니다. 다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우리 일이잖아요. 유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인은 차트를 닫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장갑을 벗는 순간 그녀의 손이 다시 떨렸지만 이번에는 그 떨림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봉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통제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빛났고 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인은 응급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인은 난간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고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습니다. 다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림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3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는 2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탐사 PD 장민욱이 단상에 올라섰고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민욱은 차분한 목소리로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개할 내용은 권력이 어떻게 루머를 제조하고 의료 현장을 왜곡하려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 IR 단톡방의 캡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메시지에는 회장 특혜 매칭 정황 있음이라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장민욱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간호파트장과 윤태강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차트 접근 권한 완화 부탁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윤태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기자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욱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통화는 박아라 수간호사가 합법적으로 확보한 병원 내부 통화 기록입니다. 윤태강 부회장은 의료 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려 했고 동시에 외부에는 특혜 의혹을 퍼뜨렸습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빛대학교병원 윤리실에서 작성한 분초 타임라인 로그였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해상충 회피 절차가 투명하게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장민욱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빛대학교병원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최다인 전임의는 잠재적 친족 가능성을 스스로 신고했고 초기 응급 처치 이후 모든 배정과 집도에서 회피했습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윤리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몇몇은 즉시 속보를 송고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세린바이오 홀딩스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진 전원이 참석했고 정무현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윤태강 부회장의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증거들은 심각한 윤리 위반을 시사합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 명이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의료 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윤태강은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뜬 오늘 밤이 기회라는 문장은 그가 IR 단톡방에 남긴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그 문장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윤태강의 표정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결국 이사회는 윤태강의 직무정지와 내부조사 착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외부 언론자문 계약도 즉시 해지되었습니다. 비서실장 강주환은 비공개 발언에서 의료 개입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정했습니다. 회사는 의료 현장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이 원칙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고 향후 모든 유사 상황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정무현은 화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회복 중인 정무현과 최다인이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다인은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정무현은 짧은 산책을 위해 병실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인은 먼저 멈춰섰고 정무현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무현이 먼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과와 존중이 겹겹이 내려앉은 목례였습니다. 다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례는 정무현만큼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짧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다인은 응급실로 돌아갔고 정무현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인의 이모 최미정이 병원을 찾아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50살의 최미정은 간호부 출신이었고 현실적이면서도 강단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인을 응급실 밖 벤치로 불렀습니다. 다인이 앉자 최미정은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봉인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최미정은 봉투를 다인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열어. 서두르지 마. 다인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의 가장자리에는 희미한 연필 자국으로 오메가-17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인은 봉투를 받아들고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이야.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담겨 있어. 다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다인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이모가 다인을 키웠습니다. 다인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깊이 사랑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은 다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확인은 내가 결정해. 타이밍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같은 시간 지역 혈액센터에서는 희귀형 네트워크의 자발적 헌혈 릴레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민욱의 보도 이후 바디바바디바형 보유자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혈 인증을 공유했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송희연은 이 움직임을 병원 윤리실 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문지은은 송희연의 보고를 받고 즉시 외압 없는 공급 체계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계는 희귀형 보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되 병원과 혈액센터가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지은은 노트북 앞에 앉아 시스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고 감정보다는 구조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업을 하면서 그녀는 시스템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희귀형 보유자들은 단순히 데이터가 아니라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가진 개인들이었습니다. 문지은은 화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은 칼이 아니라 방패야. 사람을 지키는 거지. 그녀는 설계도를 완성하고 이것을 국가표준 제안서로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응급실로 돌아온 다인은 봉투를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나중이었습니다. 지금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장갑을 끼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도착했고 그녀는 즉시 프라이머리 서베이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호흡, 순환.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의사로서의 그녀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물함 안의 봉투는 그녀에게 다른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딸로서의 정체성.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진실. 밤이 되자 병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무현은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복도에서 마주친 다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정무현은 은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과로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감사로 시작해야 할까? 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3월 28일 오후 6시 40분 한빛대학교병원 이식외과 수술실에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적합한 공여자가 발생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권소진 교수는 즉시 팀을 소집했고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의 분위기는 긴장되면서도 질서정연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수술 기구를 점검했고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정무현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직전 그는 권소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고 권소진의 손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이 수술을 해왔지만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집도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수술실의 모니터에는 환자의 활력 징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모든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집도이용 헤드램프가 수술 부위를 밝게 비췄고 권소진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합 지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바늘은 정확한 간격으로 들어갔고 출혈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는 비서 강주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주하는 회장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정무현과 15년을 함께 일했고 회장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정무현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조용해졌고 더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주하는 그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좋은 방향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문합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권소진은 혈관을 연결하고 담도를 재건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교과서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수술 시간과 출혈량, 투약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했고 그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저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지은이 설계한 분초 로깅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가 투명하게 기록되었고 나중에 누구라도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소진은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수술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팀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술 종료합니다. 밤 11시 10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무현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그의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강주하는 회복실 밖에서 권소진을 만났습니다. 권소진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주일이 중요합니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강주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권소진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의료는 정의를 증명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다희는 당직 중이었고 수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회복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무현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모니터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오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안도, 걱정,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 다희는 고개를 돌리고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환자로서의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이틀 후 정무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권소진은 회진 때마다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회복이 매우 빠릅니다. 이대로라면 예정보다 일찍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무현은 감사의 말을 전했고 권소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여러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에서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무현이 가장 자주 바라본 것은 작은 파란 종이약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희는 차트를 확인하기 위해 정무현의 병실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무현의 담당 의사가 아니었지만 회복 상태는 공유되었습니다. 다희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확인하고 모든 수치가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닫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정무현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다희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복이 빠르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무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의료진 덕분입니다. 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 말은 의사로서의 당연한 조언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 서두르지 말자는 것. 정무현은 다인의 눈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다인은 다시 한번 망설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건강해지시면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만나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경계의 문이 반뼘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의사와 딸 사이의 경계, 윤리와 감정 사이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무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다인은 짧은 미소를 보이고 복도를 떠났습니다. 정무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관계가 확인된다면 자신은 그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까? 27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며칠 후 인턴 류나경이 비품실에서 정리 작업을 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은팔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무현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잠시 보관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류나경은 팔찌를 들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려다가 복도에서 다인과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이거 환자분 물건인 것 같은데요. 다인은 팔찌를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팔찌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그녀는 팔찌를 뒤집어 안쪽을 보았습니다. 초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그 문장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다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팔찌를 쥔 손이 떨렸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주머니에 넣고 류나경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달할게요. 류나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다인은 복도 한 구석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팔찌의 각인이 심장 박동과 겹쳤고 그녀는 더 이상 그 감정을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확인의 충동과 윤리의 방패가 정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주머니 속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일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퇴원 이틀 전 정무현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주환과 함께 발표문을 다듬었고 여러 번 수정을 거쳤습니다. 발표 내용은 지분 대다수를 공익재단에 출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단의 이름은 서현인권의료센터였고 주요 사업은 응급 및 이식 공정성 확보였습니다. 정무현은 발표문을 읽으며 한 문장 한 문장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속죄였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윤리 가이드 개정 태스크포스가 신설되었습니다. 문지은이 태스크포스를 이끌었고 박아라와 송희연도 참여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문지은은 분초 로깅과 접근 최소화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한빛대학교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제 국가표준 심사에 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아라는 내부 고발자 보호지침 시범 적용 1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병원 내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고 많은 의료진들이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송희연은 희귀형 네트워크의 병원 브리지 담당으로 공식 위촉되었습니다. 그녀는 혈액센터와 병원, 그리고 희귀형 보유자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송희연은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다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쌤이 시작한 일이에요. 쌤의 용기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다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야. 시스템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고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신뢰와 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인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팔찌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다인은 팔찌를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은 스스로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5월 초 서울 마곡에 위치한 서현 인권의료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센터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고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료계 인사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무현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원고를 준비했지만 막상 마이크 앞에 서자 원고를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료는 권리입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돈이나 지위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무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분은 저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무현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의료인이었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응급의료와 장기이식의 공정성을 연구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정무현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센터 내부에는 전시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시 코너에는 한국 의료윤리의 역사와 희귀질환 환자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과 기록들이 벽면을 채웠고 방문객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최다인도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시물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진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희귀혈액형 보유자들의 헌혈 릴레이를 담은 사진이었고 그중 한 장에는 자신의 뒷모습도 희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인이 사진을 보고 있는 동안 정무현이 그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미소는 밝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무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의 혈액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섰죠. 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의료는 결국 연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죠. 정무현은 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옆얼굴은 사진 속 불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전시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센터 로비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정무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인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다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거리에는 실록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무현은 커피를 주문했고 다인은 따뜻한 차를 선택했습니다. 음료가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무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센터 이름 서현은 제가 알던 한 분의 이름입니다. 다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무현은 창밖을 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인은 정무현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무현은 다시 다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큰 고백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무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제를 바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의사가 되셨습니까? 다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어머니를 돌봐주셨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정무현은 다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모는 제게 어머니이자 친구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순두부집 앞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시간, 다인은 순두부집에 도착했습니다. 가게는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정무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인을 보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병원 이야기, 센터 이야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직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두부가 나왔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다인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정무현을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라 부르기 어색합니다. 정무현은 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로 밥 앉아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무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다인도 울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외로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정무현은 고개를 들고 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은아,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이렇게 만나주어서 고맙다. 다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할 게 없어요. 우리 둘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조용히 물을 가져다 주고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멈춘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기쁨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다인은 가방에서 유언장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은팔찌도 꺼내 함께 놓았습니다. 정무현은 팔찌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계가 먼저예요. 검사는 나중입니다. 제가 선택할게요. 정무현은 팔찌를 집어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일주일 후 이모 최미정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최미정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고 다인과 정무현을 초대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최미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최미정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유년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다인의 돌잔치 사진, 첫 등교 사진, 졸업 사진. 세 사람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미정은 정무현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초은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초은이 이야기만 했죠. 정무현은 사진 속 어린 다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인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 엄마 정말 예뻤네요. 최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 혼자 너를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지. 정무현은 최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해주셔서. 최미정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2주일 후 친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인과 정무현은 병원 검사실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2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인은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무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결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의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은 날 다인과 정무현은 병원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과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만들어진 관계였습니다. 정무현은 결과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인도 정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한 걸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멈춰섰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무현은 다인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초은아,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다인도 울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그 포옹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27년의 공백이 그 포옹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고 웃었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류가 관계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식탁이 증거였고 포옹이 확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무현은 세린바이오 홀딩스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하청 및 노무 구조의 과오를 공개 사과했습니다. 과거 회사가 저지른 부당한 관행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무와 의료인권을 교차 지원하는 기금을 추가로 약정했습니다. 이 발표는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탐사 PD 장민욱은 후속 다큐멘터리를 예고했습니다. 다큐의 제목은 속죄에서 제도까지였고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국가 표준화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6월 초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빛대학교병원의 분초 로깅 시스템을 전국 의료기관에 확산하기로 결정했고 실무 책임자로 국가장기 배정원 심사관 김설아를 임명했습니다. 35살의 김설아는 전직 간호사였고 과거 지역병원에서 특혜 압박을 거부했다가 해고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일단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했습니다. 설아의 첫 임무는 한빛대학교병원 모델을 분석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방문해 문지은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문지은은 설아에게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며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 설아는 이 원리가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 메모를 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문지은은 인내심 있게 답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지역 거점병원들을 순회하며 시스템 도입을 설명하던 중 한 병원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 병원은 지방의 중견병원이었고 원장은 지역 유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설아는 장기 배정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특정 환자의 배정 순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그 환자는 지역 정치인의 친인척이었고 병원 원장과 사돈관계였습니다. 설아는 즉시 이것이 배정 순위 조작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시스템이 있었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한빛대학교병원의 분초 로그 시스템을 참고해 해당 병원의 배정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배정 점수가 갑자기 수정되었고 그 수정은 원장의 계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설아는 이 증거를 문지은에게 보냈고 문지은은 즉시 공정성 대시보드를 통해 조작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상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지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기록이 당신을 지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부 청문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청문회장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병원 이사진,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설아는 단상에 올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설명했고 조작의 패턴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원장은 변명을 시도했지만 데이터 앞에서 그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이 병원에서 특혜 압박을 거부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게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저를 지켜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록이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의 힘입니다. 청문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문회 결과 병원 원장은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지역 정치인과의 결탁 관계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배정원 규정도 즉시 개정되었습니다. 이해상충 자동경보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지역 단일 창구가 폐지되어 권력 집중을 막았습니다. 설아는 청문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탐사 PD 장민욱은 이 모든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그는 청문회 현장을 촬영했고 설아와 문지은을 인터뷰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권력은 어떻게 루머를 만들고 기록은 어떻게 막는가였습니다. 다큐는 윤태강의 프레임 조작부터 시작해 한빛대학교병원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역 카르텔의 붕괴까지를 다루었습니다. 방영 후 사회적 반향은 컸습니다. 시청자들은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많은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투명성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가 한빛대학교병원을 다시 방문한 것은 7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전국 확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문지은의 사무실에서 파일들을 검토하던 중 설아는 우연히 오래된 케이스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디바바디바형 영화의 변형 코드 오메가-17B였습니다. 설아는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기록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고 접근 로그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기록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설아는 즉시 문지은에게 보고했습니다. 문지은은 파일을 검토하고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 시도였습니다. 그녀는 접근 로그를 추적했고 윤태강 라인의 잔존 세력이 관여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문지은은 최다인에게 조심스럽게 컨설트를 요청했습니다. 다인은 문지은의 사무실로 왔고 파일을 보았습니다. 오메가-17B. 그 코드는 자신의 신생아 코드 백업에서 파생된 것이었습니다. 다인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였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우려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긴급 미팅이 열렸습니다. 다인, 문지은, 설아, 그리고 정무연이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메가-17B 파일이 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접근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문지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록은 27년 전 신생아 코드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은폐하려 했고 그 시도는 최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설아가 덧붙였습니다. 접근 로그를 분석한 결과 윤태강 라인의 잔존 세력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회장님과 다인 선생님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정무연은 파일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다인은 정무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문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은폐 시도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아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다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안쪽의 각인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초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다인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인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먼저 정무연의 품에 몸을 던지듯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정무연도 다인을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초은아.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지은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설아는 고개를 숙여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7년의 공백이 마침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다인과 정무연은 포옹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정무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정무현은 다인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겠다. 평생 내 곁에 있겠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같이 밥 먹어요. 자주요. 정무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매일이라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지은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최미정은 울고 있는 다인과 정무현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세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같이 밥 먹자. 가족은 식탁에서 다시 시작한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고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현인권의료센터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의 이름은 검사 이전의 식탁이었습니다. 관계가 먼저이고 서류는 확인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캠페인 포스터에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가족은 혈액형이 아니라 식탁에서 증명됩니다. 이 캠페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서현인권의료센터는 이 메시지를 제도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관계 중심 의료, 환자와 가족의 자기 결정권 존중, 투명한 기록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의료 윤리의 기준이 되어갔습니다. 문지은의 분초 로깅 시스템은 국가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문지은은 국가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박아라는 내부 고발자 보호 교육을 전국 순회하며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많은 의료진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송희연은 희귀형 네트워크의 공공브리지 헤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의 혈액센터와 병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희귀형 보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센터 옥상에서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정무현, 최다인, 최미정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의 어깨를 비쳤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온도로 웃었습니다. 정무현의 미소에는 안도가 있었고 다인의 미소에는 평화가 있었고 최미정의 미소에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관계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식탁이 증거였고 기록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래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센터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새로운 사건 번호가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케이스 오메가-17B.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설아는 이 케이스를 통해 전국의 은폐된 기록들을 찾아내고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문지은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사 사례를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장민욱은 후속 다큐로 이 이야기를 사회에 알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인과 정무현은 각자의 자리에서 의료와 윤리를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함께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옥상을 떠나 센터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그들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것. 가족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혈액형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만들어지는 것. 정무현은 다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다인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최미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